낭만서점 22회 첫 번째 트랙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소설 쓰는 정희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론 쓰고 있는 허입니다. 네, 크리스마스 이브가 하루 남았습니다. 네. 크리스마스가 25일이고 이브가 24일이잖아요. 근데 저는 항상 25일보다는 24일이 더 기대되고 두근두근 하더라고요. 누구나 그렇죠. 비종교인의 경우에 특히. 네. 크리스마스 계획 있으세요? 뭐 특별히는 없고요. 집에서 좀 맛있는 걸 만들어 먹을 예정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네, 가족들과 함께. 네. 은근히 가정적이세요. 저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군대에서 자꾸 군대 얘기를 하는데 군대에서 원래 운전병이었습니다만 장군님 집에서 청소를 하는 병사였어요. 네. 그래서 관리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좀 청소하는 습관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이 요리하는 습관도 좀 생기게 됐는데요. 네. 그런 점에서 비록 가진 것은 없어도 가정적이라는 측면에서 저는 1등 신랑감이 아닌가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성탄절 계획에서 공개 구혼으로 넘어가시는 우리 평론가님. 네. 예, 저희 낭만서점 청취자 여러분들께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 드리고요. 네. 진짜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여러분 다 어디 계시든 즐겁고 복된 성탄 맞으시길 바랍니다. 네. 작가님은 뭐 특별한 계획 없으신가요? 가족과 함께 나가봐야 춥고, 네. 되게 단호하시네요. 비싸고, 네. 작가님께서는 또 산타 준비를 하셔야 되잖아요. 아이들 위해서. 산타 할아버지가 계신 게 아니었나요? 저는 계시다고 믿는데, 네. 이게 참, 그렇게만 믿으면 아무것도 갖다 주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게요. 항상 이렇게, 부모님께 꼭 통해서 산타 할아버지께 전해드려야 뭔가 생기는 게 있어서. 네. 산타님이 계시긴 하지만 너무 바쁘셔서 그쵸. 북유럽에 계시느라고. 너무 멀리 계세요. 네. 이 머나먼 땅까지는 좀 안 오셔서 부모님들이 대신하곤 하죠. 네. 저도 어쩔 수 없이 산타 역할을 해요. 근데 아직은 선물을 이 녹음을 하는 이 시점까지는 정하지는 않았고요. 근데 이제 아이들의 요구는 빗발치고 있어요. 하루에 한 5번씩 바뀌더라고요. 받고 싶은 선물이. 주로 어떤 건가요? 예. 최근에 저희 큰아이가 받고 싶은 선물은요. 유치원생인데 새를 받고 싶대요. 새요? 날아다니는 버드. 네. 그래서 산타 할아버지가 가지고 오시면 좋을 텐데 갖고 오시다가 이렇게 자루에서 빠져서 날아갈 것 같다. 그래서 불안하대요. 그래서 장난감 새라도 일단 주시면 받겠다고. 아이고, 예, 귀여워라. 좀 네. 자신의 마음을 전해달라고 했는데요. 오늘 집에 가면 또 뭐 오로라 공주 이렇게 바뀌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평론가님은 산타 할아버지께 받았던 선물 중에 인상적이었던 거 있어요? 어렸을 때 뭐 로봇 장난감 뭐 이런 게 제일 기억에 남고요. 꿈꾸는 대로 주셨나요? 아니요, 문방구에서 많이 본 것들. 우리 동네 문방구. 저기 있는 건데 우리 집에 있구나 이렇게 했던 예, 그게 기억에 남고요. 어느 순간부터 이젠 뭐 전혀 그런 거에 개의치 않게 된 것 같아요. 부모님한테는 그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얘가 영원히 몰랐으면 하는 마음, 그 순수한 동심을 지켜주고 싶은 마음과 또 한편으로는 좀 빨리 알아서 서로 이런 거 좀 안 했으면 하는 마음. 그쵸. 네, 두 가지가 공존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근데 어렸을 때 알았어요. 일찌감치? 부모님이 주신다는 거. 네. 그래서 뭐 부모님 최대한 부담 안 드리려고 네, 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진짜 로봇 이런 말은 하지 않고 2,000원으로 살 수 있는 네네. 동네 문방구 놀이. 너무 괜찮네요. 네. 착한 소년이었군요. 너무 그쵸. 세상을 빨리 한 것 같아요. 네, 저는 뭐가 기억에 남냐면 산타 할아버지가 그냥 오셔도 될 것을 구태여 카드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머리맡에 이렇게 카드가 있는데 우리 아빠 글씨로 그쵸. 네. 한글로 써주시더라고요. 예, 한글로 써주시는데 심지어
이제 엄마가 막 닭다를 한 거죠. 제가 그러니까 그림이 그려져요. 그러니까 아버지들은 12월에 주로 늦게 들어오시잖아요. 맞아요. 뭐 이렇게 모임도 송년회 많고, 같은 게 많으셔서. 뭐 아빠가 굉장히 늦게 들어오시니까 엄마가 선물 준비 안 하고 있다가 뭔가 막 화를 내며 예. 뭐라도 해라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렇게 즉석으로 막 쓴 그러니까 술 기운 같은 것이 남아 있는 것 같기도 한 그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그걸 보고 확실히 그동안 긴가민가 했던 예. 그 마음이 딱 잡혔죠. 아버지구나. 이거였구나. 그래도 그런 애정이 있으시니까 또 힘드신 와중에도 쓰셨겠죠. 요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되게 힘드신가 봐요. 사는 게 팍팍한데 그 와중에도 이렇게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누군가를 챙긴다는 것, 써주신다는 네, 거 그런 마음을 가진다는 게 쉽지 않죠. 네, 중요하겠죠. 그럼요. 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예. 뭐 종교가 없는 사람들에게 크리스마스는 특별하지 않은 날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불교 신자인 제 지인은 예. 항상 굉장히 냉소적으로 말하거든요.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너희 부모님 생신을 그렇게 챙겨봐라. 막 이렇게 말해요. 근데 저는 성탄절이 꼭 그 예수님이 그 탄생하신 날이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끼리 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럴 때 그 사랑을 확인하는 날, 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1년 동안 옆에 있어준 사람에게, 그런 날을 빌어 감사하는 날,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네. 갑자기 김혜란 작가님의 성탄특선이라는 네. 쓸쓸한 단편이 생각나기도 하고요. 네, 네. 그러네요. 저희 요즘 팟빵에 부쩍 댓글이 늘었습니다. 네. 항상 이 댓글에 힘이 나곤 하는 저로서는 정말 감사할 따름입니다. 몇 개 소개를 좀 해드릴까요? 네. 네. 먼저 지성과 미모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께서 무려 3개 연속된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말 후 낭만서점을 들으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참 좋습니다. 오늘 다시 듣는 팟캐스트는 방황하는 자들의 집 듣고 있어요. 재미있네요. 이렇게 남겨주셨는데요. 네. 팟캐스트를 다시 이렇게 재반복해서 들으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저 말고도 또 있나 봐요. 네. 네. 그러니까 참 진짜 저는 이런 분들께 정말 농담이 아니고요. 황송하고 감사하다 이런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사실 이렇게 방송을 한 번 들을 때와 다시 들을 때는 좀 다릅니다. 맞습니다. 뭐가 다르냐면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지나갔던 부분들도 다시 들으면서 지금 정희연 작가님과 허위평론가가 이런 맥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나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지? 이렇게 성찰과 여러 가지 생각들을 다시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연말에 크리스마스에 또 모두가 하실 일이 많으신 건 아니잖아요. 약속이 오라는 데는 많지만 안 네. 가시는 분들도 그렇죠. 많으시죠. 그럴 때 저는 그 방에서 따뜻한 방에서 네. 이어폰으로 다시 듣게 하셔도 좋은 시간일 것 같아요. 저는 얼마 전에 오랜만에 지인을 만나는데요. 그 지인이 낭만서점을 자주 듣는데요. 네. 저는 몰랐는데 그래서 두렵잖아요. 네, 그런 분 아는 사람이 만나면. 그렇게 네. 얘기하니까 그래서 왜 듣느냐 이렇게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자취를 하는데 사람 목소리가 그립대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저음의 그런 방송들 말고 좀 온기가 느껴지고 좀 통통 튀는 방송을 듣고 싶은데 수다스러운 방송을. 네. 그래서 주로 이제 저희 방송을 들으면 그냥 사람이 옆에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켜놓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여태까지 들어본 말 중에 이 낭만서점에 관한 뭐 많진 않습니다. 칭찬들이. 그런데 그 중에 네. 정말 인상 깊은 그런 말씀이네요. 네. 그래서 제가 밥 한번 사려고 합니다. 그 네. 친구에게. 꼭 부탁드려요. 네. 네. 또 다른 댓글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경주아 님이 남겨주셨는데요. 늘 즐겁게 듣고 있습니다. 한 가지 요청드리자면 베스트셀러도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대중적인 소설에 대한 두 분의 생각도 궁금합니다. 라고 해주셨네요. 네.
어떠신가요, 작가님? 네, 근데 저희 베스트셀러를 많이 하지 않았나요? 했죠. 네, 하루키도 하고, 예. 네, 뭐, 또 노벨상 수상작인 모디아노도 어두운 하고 상점들의 거리요. 했고요. 네. 그다음에 베스트셀러였던 작품들을 하긴 했지만, 아마 이 경주아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지금 바로, 그렇죠. 예, 조금 이 시대 베스트셀러, 그리고 조금 대중소설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네. 소설들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저희는 그것이 베스트셀러 소설이어서 혹은 대중적인 소설이어서 하고 안 하고를 결정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희 내부에서는 그냥 그 소설을 읽고 저희가 마음에 들면 네. 네. 그리고 저희가 좋으면 같이 이야기하고 싶으면 네. 어떤 소설이든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저도 작가님의 말씀에 묻어가겠습니다. 네, 같은 입장을 갖고 있기 네, 때문에요. 저희가 빨리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은 그런 멋진 베스트셀러 소설이 얼른 생기기를 바랍니다. 네. 책이 가득한 그리고 소설을 사랑하는 책방, 여기는 낭만 서점입니다. 22회 첫 번째 트랙에서는요, 그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맞이하여 조금은 특별한, 늘 특별합니다만, 네. 네. 옆에 있는 사람, 예. 옆에 있는 사랑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요, 사랑에 관한 두 권의 소설을 준비했습니다. 네, 저희가 원래 사랑에 관한 소설이라고 하면 정말 다종다양하고 그 중에서 어떤 걸 택할까 좀 고민을 했는데 이왕이면 작가 두 사람의 관계도 뭔가 특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작가가 정말로 특별한 관계인 두 사람의 작품을 골랐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랑에 관해 이야기할 때 함께 읽고 싶은 두 권의 소설. 네. 네, 22회 첫 번째 트랙의 소설 대 소설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저희 언젠가부터 첫 번째 트랙을 1회와 2회로 나누어서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1회에서는요. 오늘은 엄청나게 시끄럽고 믿을 수 없게 가까운 조너선 사프란포어의 소설입니다. 제목이 너무 어려워요. 네. 항상 저희 얘기할 때 저도 그냥 앞에 엄청나게 해요 이렇게 붙이곤 네. 했거든요. 그리고 믿을 수 없게가 먼저인지 엄청나게가 먼저인지 늘 좀 혼란스럽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무엇보다 이 책이 그 김현수 작가님의 어떤 추천으로 저한테는 또 기억된 책이기도 하거든요. 네, 김현수 작가님이 여러 곳에서 좋아하는 소설이라고 많이 언급을 하셨나 봐요. 네, 저는 이 책이 이제 여러 이렇게 판형으로 나왔는데 모던 클래식 판본으로 갖고 있거든요. 네. 그 뒤에는 김현수 작가님의 추천사가 쓰여 있습니다. 네. 지난 5년간 나온 소설 중 가장 아름답다. 이 가을 어떤 소설이 나온다 해도 단 한 권의 추천 소설은 바로 이 책이다. 네. 이렇게 단언하셨습니다. 그 마음이 알 것도 같습니다. 네. 아까 저희 방송 들어오기 전에 이제 작가님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왜 김현수 작가님이 이 책을 이토록 극찬했는지 알 것 같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잖아요. 김현수 작가님의 느낌이 또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이 네. 작품에서. 물론 조너선 사프란포가 썼지만 왜 김현수 작가님이 좋아하실 만한지 그런 비슷한 어떤 분위기가 이 작품에 녹아 있습니다. 네. 눈치 빠르신 분들은 또 한 권의 소설이 뭔지 아실 거예요. 제가 아까 작가 두 사람의 관계도 특별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조나선 사프란 포어가 엄청나게 시끄럽고 믿을 수 없게 가까운을 바친 그 사람. 네. 니콜에게라고 네. 되어 있죠. 나의 여신 니콜에게라고 네. 되어 있습니다. 네, 여신이래요. 또 그 니콜이 누굴까요? 심지어 내 아름다운 여신. 그 니콜이 바로 네. 조나선 사프란 포어의 아내죠. 네. 바로 니콜 크라우스입니다. 네, 니콜 크라우스 역시 주목받는 미국 소설가죠. 니콜 크라우스의 사랑의 역사가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소설입니다. 네.
엄청나게 시끄럽고 믿을 수 없게 가까운데 사랑의 역사. 예, 저희가 사실은 이 책들을 오래전부터 꼭 함께 하고 싶어서 별렀던 그런 소설들입니다. 이제서야 함께 하게 됐고요. 2014년이 여러 가지 의미에서 특별한 해였죠. 예, 네. 고통스러웠던 해였기도 하고요. 예. 예, 그럴 때 2014년의 끝에서 사랑에 관해 생각하면서 이 소설들을 함께 읽게 되어서 행복합니다. 아마 조너선 사프란 포어 대 니콜 크라우스 이렇게 저희 방송에는 업로드가 되겠죠. 네. 부부싸움을 저희가 부추기는 것 같은 그런 인상도 느껴지고요. 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제가 최근 소식이 업데이트가 안 돼서 그런데 여전히 부부로 살고 계신 건 맞겠죠? 저도 업데이트가 안 됐는데요. 네. 그렇겠죠? 네, 한번 그래야 할 텐데요. 네. 네. 좀 믿고 싶습니다. 아니, 나의 아름다운 여신 니콜에게라고 받지. 그랬는데. 이 책 네. 어떻게 할 거예요? 네. 만약 헤어졌다면. 함부로 바치고 그러는 거 아닌 것 같아요. 헌사도 그렇군요. 네. 네, 저는 2014년에 정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문학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도 많았는데, 이 엄청나게 시끄럽고 믿을 수 없게 가까운을 읽으면서, 이 소설이 그 2001년 9.11 테러를 바탕으로 한 작품이잖아요.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닥친 어떤 그런, 불행에 대해서, 또 고통에 대해서, 남겨진 자들이 어떻게 견뎌내는가를 다루고 있는 작품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2014년에 아주 압도적인 그런 고통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좀 견지할 수 있는지 그것을 좀 생각해 보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네. 저 역시 그렇습니다. 저 오랜만에 다시 재독을 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결국 마지막 남은 한마디는 제 마음속에서 2014년에 누가 나에게 한 권의 책을, 올해의 책을 한 권 추천하라고 한다면 예. 엄청나게 시끄럽고 믿을 수 없게 가까운을 이라는 이름을 들려줄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2001년에 미국에서 그런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고 그로부터 4년 후에 네. 예, 이 작품이 쓰여졌는데요. 저는 뭐 세월호 참사라는 그런 사건으로부터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정말 몇 년이 지난 후에는 또 그것을 주제로 한 좋은 어떤 문학 작품들이 쓰여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얼마 전에 어떤 이제 장편 공모 심사를 했는데요. 벌써 이 세월호 사건을 배경으로 하는 네. 그런 소설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런데 지금은 너무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 사건이 사건 그대로 날것으로 들어있어요. 네. 소설에서 소설에서 가공하는 현실이라는 것은 또 다른 의미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읽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가슴이 아프긴 했지만 그것을 과연 지금 이렇게 빨리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물음표들을 저에게 던져줬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 어떤 사회적 사건 혹은 역사적 사건이 문학 안으로 들어오려면 예. 필연적으로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 다시 한번 했습니다. 네, 1950년에 6.25 전쟁이 일어났죠. 한국 전쟁이 일어났는데요. 그때 그 전쟁의 어떤 참상을 겪고 난 문인들이 이제 작품을 발표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당시 조현현 평론가가 했던 말이, 전쟁의 참상을 그대로 기록하는 것이 문학이 아니다. 그것을 자신의 체험과 경험 안에서, 체화시켜서 쓰려면 일정한 그 기간과 거리가 필요한데 그것이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훨씬 더 어떤 시간의 그 거리 속에서 좋은 문학이 탄생할 수 있는 어떤 씨앗이 될 것이다. 이렇게 또 말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런 점에서 작가님이 말씀하신 그 일종의 간격이라는 것도 분명히
저는 좀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그것이 반드시 진짜 시간으로서의 시간, 물리적 시간으로서의 시간만을 그렇죠.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한국전쟁을 이야기하셨는데 지금도 어떤 논픽션 공모를 보면 한국전에 참전했던 이야기, 한국전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여전히 투고하는 노인들이 다수 계시대요. 네. 그런데 그것들이 왜 좋은 문학 작품이 되지 않는가? 물론 그런 작품도 있겠지만 그렇죠. 대다수는 왜 그렇지 않는가에 대한 생각도 또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시간은 물리적 시간은 정말 충분이란 말은 이렇게 주관적입니다만 어느 정도 흘렀는데 네. 객관화시킬 시간이 지났는데 그 시간 동안 과연 객관화 시켰는가? 예. 그런 다른 영혼의 거리는 얼만큼 벌어졌는가? 네, 이런 관점에서도 또 그 시간이라는 말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 작가님의 말씀에 정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런 면에서 이 조나선 사프란 포어는 그 시간적 간격과 또 자신이 작가로서 그 취하는 어떤 사건과의 그 거리를 정말 잘 설정한 그런 작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완전 저의 추측입니다만 작가가 어쩌면 그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 이야기에 대해서는 미리 그런 소설을 언젠가 썼으면 좋겠다라고 네. 그 마음속이든 어디든 예. 좀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싹이 예. 발화되지는 못하거든요. 그 싹과 발화 사이에는 어떤 틈이 있어요. 그렇게 넘어가기가 정말 작가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네. 어떤 작품이 탄생할 때. 그런데 그때 9.11이 있었고 예. 그 아주 많은 죽음이 있었죠. 그런데 그 죽음은 하나로 뭉뚱그려지는 죽음이 아니라 개별적인 그렇죠. 네, 여러 개의 죽음들이죠. 그 죽음들을 지켜보면서 자신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싹을 돌아봤을 것 같다는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그 작가님 말씀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요. 이 조나선 사프란포의 첫 번째 작품이 모든 것이 밝혀졌다. 2002년에 나온 작품인데요. 이 소설의 내용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자기 할아버지를 이 학살로부터 구해주었던 한 여성을 찾기 위한 여정을 다루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걸 원래는 논픽션으로 쓰려고 네. 하다가 조이스 캐럴 오츠의 문학 강의를 들으면서 이것을 소설로 써야겠다라고 조나선 사프란포어가 마음을 바꿨다고 해요. 네, 그 네. 포의 문학적 재능을 눈여겨본 조이스 캐럴 오츠가 그 이야기를 소설로 써보라고 권유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모든 것이 밝혀졌다와 지금 이 두 번째 소설 엄청나게 시끄럽고 믿을 수 없게 가까운 애는 그런 연속성이 있다고 봐도 네,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 보기에는. 첫 책을 아직 안 읽어서 네, 저희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그런 연장선상에 있다고 예, 그렇게 읽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이 엄청나게 시끄럽고 믿을 수 없게 가까운을 쓴 조나선 사프란포어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나선 사프란포어는요, 1977년 미국에서 태어나서요, 미국 프린스턴 대학에서 철학과 문학을 전공했고, 대학 4년 동안 해마다 학교에서 수여하는 문예상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이미 대학 안에서의 어떤 문학적 재능을 뽐냈던 네. 사람이기도 하고요. 또 이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가 이 첫 번째 소설 모든 것이 밝혀졌다를 발표하고 이 당대 문학계의 신동이라는 찬사를 받으면서 주목을 받습니다. 네. 그리고 이 엄청나게 시끄럽고 믿을 수 없게 가까운을 두 번째 장편으로 발표하면서 미국의 정말 주요 작가로 급부상하게 됩니다. 네, 그 니콜 크라우스와 함께 뉴욕 문단에서 분더킨트라고 불렸다는 이야기는 유명하죠. 신동이라고 문학 그렇습니다. 신동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조너선 사프란포어도 신동이고 그 부인도 신동이다. 네. 네, 이런 얘기인데요. 신동끼리 살면 힘들 텐데. 그러게요. 네. 자식은 뭘까요? 자식 없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네. 이 엄청나게 시끄럽고 믿을 수 없게 가까운을 20대 후반에 썼습니다. 네. 사프란포어가 77년생인데 2005년에 완성한 소설이니까요. 전 좀 그런 면에서 이 작가가 정말 신동으로 불릴만 하구나. 그런 아이가 바로 또 이 작품에 나오는 네. 오스카 쉘이 아닐까 네, 생각이 오스카군. 드는데요. 네. 오스카 쉘이 9살이죠? 네, 9살입니다. 세상의 리듬에 반박자, 빠르거나 혹은 늦은 소년, 네. 그런 소년이 나오는 소설입니다. 그리고 그런 소년, 소녀가 나오는 소설들이 어쩔 수 없이 엄청나게 아름답습니다. 예. 그러게요. 네. 이 엄청나게 시끄럽고 믿을 수 없게 가까운도 아름다운 소설입니다. 네. 이 소설의 서사는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축으로 진행이 됩니다. 현재 진행형인 것은요, 2001년 9.11 사건으로, 갑자기 네. 아버지를 잃게 된 소년의 이야기입니다. 소년의 아버지는 그날 약속에 있어서 그 건물에 갔고요. 그리고 사라집니다. 결국 사체는 찾지 못한 상태로 죽었다고 추정이 되고요. 그리고 그 소년은 사랑하는 아버지를 잃습니다. 네. 아버지는 마지막 순간에 가족들이 알지 못하는 작은 열쇠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소년의 슬픔을 극복하는 혹은 슬픔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그런 여정은 이 열쇠가 어떤 것인지를 네. 밝혀내는 그 여정과 맞물리면서 진행이 됩니다. 네. 일종의 추리 기법을 여기에 또 차용하기도 했어요. 귀여운 추리죠. 그 블랙이라는 이름이 써 있나? 네, 써 있습니다. 네. 그 열쇠에는 블랙이라는 이름이 써 있는데요. 그 블랙이 누구인지를 찾기 위해서 이 소녀는 뉴욕에 있는 모든 블랙시들을 네. 다 만나보겠다는 결심을 합니다. 네. 네. 귀여운 결심이죠. 그리고 엄청난 결심입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그렇죠. 길에서 많은 뉴욕의 블랙시들을 만나죠. 김씨들을 만나는 거죠. 네. 사실 서울에서 김씨 만나러 다닌다고 하면 네. 제가 보기엔 평생을 걸려도 네. 그 사이에 김씨들이 또 태어날 거기 때문에. 네. 뉴욕의 블랙씨도 그렇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야기 축이 있습니다. 이 오스카는 엄마와 할머니와 함께 남겨져 있는데요. 네. 그 할머니와 그 집 앞집 건물에 살고요. 아주 가까운 사이예요. 그런데 그 할머니에게는 어떤 비밀이 있습니다. 왜 할머니만 있고 할아버지는 없는가? 라는 그런 비밀인데요. 네. 그것이 편지의 형식으로 천천히 밝혀집니다. 네. 이 소설의 그 화자는 나로 나오는데요. 그때 나는 이 소설의 주인공, 9살 소년인 오스카 쉘이기도 하고 그의 할머니이기도 하고 또 오스카 쉘의 할아버지이기도 합니다. 네. 근데 장이 바뀔 때마다 그렇게 바뀌기 때문에 뭐 혼란스럽거나 헷갈리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네. 네. 이 오스카의 이야기, 오스카의 열쇠 이야기도 눈물겹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고요. 네. 근데 개인적으로 저에게 묻는다면 더 제 어떤 고통의 지점을 건드리는 것은 그 할머니와 할아버지, 그와 그녀라고 지칭해 볼까요? 예, 네. 그와 그녀의 오랜 시간에 걸친 사랑인 듯 사랑 아닌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소설의 층위가 좀 더 깊어질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단순히 9.11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의 전사까지 다룬다는 점에서 이 소설이 약 500페이지 정도 되는 그 분량이 결코 길지 않은 분량처럼 느껴지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인 것 같습니다. 네, 9.11이라는 것에서 발화를 하긴 했어요, 소설이.
오스카의 아버지가 9.11이 없었다면 죽지 않았을 거고 네. 또 오스카는 열쇠를 주인을 찾아 헤매지도 않았을 거고 고통스럽지도 않았을 거고요. 그다음에 그 오스카의 할아버지 미국을 떠났던 오스카의 할아버지가 돌아오지도 않았을 테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 소설이 그렇다면 9.11에 대한 소설인가라고 묻는다면 저는 오른손을 펼치겠습니다. 오른손. 그 할아버지가 네. 오른손과 왼손에 각각 예스와 노를 네. 예, 써놓죠. 왜냐하면 할아버지는 실어증을 환자이기 때문이죠. 네, 말을 잃은, 오랫동안 말을 잃은 사람이기 때문에 필화로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일 많이 하는 대답이 yes, no기 때문에요. 아예 문신을 새기죠. 왼쪽에는 yes가 새겨져 있고요. 오른손에는 no가 새겨져 있습니다. 네, 네. 정유현 작가님은 노를 네. 드셨네요. 9.11만을 다루고 있는 소설은 아니다. 네, 네. 9.11에 대한 소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다른 방식으로 쓰였어야 할 것 같아요. 엄밀하게 말하자면 9.11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는 소설이 아니라 이름 없이 9.11 테러로 죽은 사람들이라고 명명되어 버린 그 수많은 개별적인 죽음들, 예. 개별적인 삶들, 그리고 개별적인 사랑들, 그 중에 다만 단 한 사람의 삶, 단 한 사람의 사랑, 단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소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것이 9.11이라는 데서 발화를 했지만 네. 이 삶과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그 9.11을 넘어서 다른 예기치 못한 어떤 사고, 사건 이런 일로 삶을 끝내게 된 그런 사람들 모두에게 바치는 그 애도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9.11 이후에 미국이 엄청나게 좀 보수화되면서 당시 그 미국의 공격을 가한 테러 집단들이라고 해서 굉장히 그 적대적인 논리가 그렇죠. 득세를 했고요. 똑같이 응징하자. 그렇죠. 네. 흔히 말하는 뭐 네오콘이라고 하죠. 그런 보수주의자들이 많이 이렇게 힘을 얻었는데요. 그런 와중에 또 팔렸던 책들이 뭐 가령 그 세뮤얼 헌팅턴의 문명의 충돌 같은 책들,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그간의 기독교 문명과 이슬람 문명의 어떤 충돌 속에서 이런 또 일들이 있어 왔는가를 이야기하던 와중에 이 소설이 등장했을 때 사람들은 정말 문학이란 건 그래 이런 거지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아마 이 책에 대한 찬사가 그토록 많았던 것이고요. 네. 그 사건에 대해서 어쩌면 아예 다른 층위에서 바라본다는 것. 네. 네. 그러니까 소년의 눈을 통해서 9.11 사건의 어떤 뭐 배우라든가 이것이 왜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뭐 고발하거나 그런 소설이 아닙니다. 전혀 얘기하지 않죠. 9.11 누가 일으켰는지 우리는 희생자예요. 이런 말 전혀 나오지 그렇죠. 않습니다. 네. 이미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는걸요. 그렇지만 얘기하지 않음으로써 그 무언의 목소리로 더 크고 믿을 수 없는 것들을 네. 증언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예. 이 제목이 제가 좀 어렵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엄청나게 시끄럽고 믿을 수 없게 가까운 도대체 어떤 제목일까 이렇게 좀 궁금증을 자아내는데 이 제목이 처음부터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소설 중간중간에 이것과 다른 구절들이 좀 이렇게 언급이 됩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지워지고 수정되면서 결국엔 이런 제목이 되었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네. 저희 오스카라는 소년, 예. 매력적인 소년입니다. 오스카 셸의 명함이 있어요. 이 명함 자기가 직접 만든 팠어요. 건데요. 네. 우리 허위평론가님도 자기가 직접 하셨는데. 이게 네. 뭐 공식적인 그게 없으니까요. 네. 어디 제가 적을 두고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 뭐라고 써 있나요? 명함에.
평론가는요? 그냥 문학평론가 허이라고 돼 있고요. 제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가 적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뒤에는 문학적 삶을 위하여 헉. 라고 한글로 말고 그냥 영어로 적어놨습니다. 한글로 적고 싶었는데요. 뭔가 좀 약간 제 스스로 검열에 마음이 걸리셨군요. 있기도 해서 네. 약간 영어로 하면 좀 한번 생각하게 되시겠지? 이렇게 해서 얄팍한 수를 썼습니다. 못 읽는 사람은 못 읽겠지? 이렇게. 그러게요. 저도 명함을 2번인가 받은 것 같은데 그 뒤는 그냥 안 읽었고 기억이 안 나요. 뭐라고 썼는지. 네, 그걸 네. 노렸습니다. 네. 오스카 쉘의 명함을 좀 소개해드릴까요? 네. 발명가, 보석 디자이너, 보석 세공사, 아마추어 역학자, 친프랑스주의자, 절대 채식주의자, 종이접기 작가, 평화주의자, 타악기 연주자, 아마추어 천문학자, 컴퓨터 컨설턴트, 아마추어 고고학자, 수집가, 희귀동전, 자연사한 나비, 소형 선인장, 비틀즈 기념품, 준보석, 기타 물건 수집. 네. 이메일도 있고요. 예, 그리고 오스카 집 쉘. 전화, 핸드폰 비공개, 팩스 번호 아직 팩시밀리 없음.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직 이메일로만 연락할 수 있군요. 그렇죠. 네. 아니 뭐 집 전화, 핸드폰 비공개는 왜 써놨는지. 있지만 너 따위에게 알려주고 싶진 않아. 그렇죠. 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네. 9살 소년이 이런 명함을 스스로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이 소년이 얼마나 자의식이 강한가를 좀 방증하는 네. 그런 명함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스카가 9살의 몸으로 살기 얼마나 힘들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 이 소년은 물리적인 나이는 9살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물리적인 나이는 9살이지만 그 정신적인 연령은 저와 비슷한 수준이 아닐까? 물론 훨씬 순수하지만 이미 약간 뭐랄까요? 그 세상을 바라보는 눈 자체는 원숙합니다. 굉장히 원숙해요. 네. 그 오스카가 양철북의 주인공 이름이 오스카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추측입니다만 아마도 예, 거기서 빌려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네. 이 소설을 읽고 또 이신조 작가님이 네. 그 글을 또 쓰셨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그 오스카라는 이름의 계보를 또 아. 앞에 서두에 쓰기도 하셨습니다. 네. 네, 말씀하신 대로 양철북의 오스카를 언급하기도 하셨고요. 네. 소설가들 입장에서는 어떤 소설을 읽으면 예. 무작정 뭔가를 쓰고 싶어지는 욕망이 들거든요. 그런 충동이 일게 하는 소설이 있어요. 근데 이 소설이 바로 그런 소설입니다. 어떤 소설은 그냥 먹먹하게 멍하니 앉아있게 돼요. 그런데 어떤 소설은 그걸 읽고 나서 난 당장 뭐라도 쓸 테야라는 그런 욕망을 끌어오르게 하는 소설입니다. 이 소설은. 네. 그렇군요. 저도 작가였다면 정말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네. 충분히 좋은 그렇게 작품이라 생각이 겹겹의 층위로 듭니다. 이렇게 겹쳐져 있는데요. 마치 이렇게 맛있는 파이가 이렇게 여러 겹 쌓여 있는 것처럼 아주 풍요롭게 그렇게 쌓여져 있고요. 그리고 이 오스카 쉘의 이야기와 할머니 할아버지 그와 그녀의 이야기가 이렇게 병렬적으로 이렇게 따로 진행이 되다가 어느 순간에 그 두 개가 확 만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네. 네, 그때 이렇게 불꽃이 확 일어나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읽어왔던 이 두 개의 이야기가 유기적으로 딱 맞물리게 되죠. 예, 탁 결합이 되고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그랬구나를 생각하게끔 하죠. 네. 네, 그 중요한 축인 오스카 쉘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볼게요. 네, 저희가 이 소설 무려 약 500페이지 가까이 되는 이 소설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두 가지 키워드로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라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열쇠입니다. 네, 오스카의 아버지. 이 아버지는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9살 아들에게 아버지는 아빠죠. 아빠는 뉴욕타임스보다 똑똑한 아빠예요. 항상 나를 품에 안고 세상에서 제일 멋진 이야기를 들려주던 예. 그 단 하나의 아빠가 네. 어느 순간 일상적으로
출근한다고 나간 아빠가 사라졌습니다. 네. 그리고 아마도 무너진 건물 안에 있었을 거고요. 예. 그리고 자동 응답기에 마지막 순간에 몇 통의 전화를 걸어서 혼잣말을 녹음해 놓았습니다. 네.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이 그리움을 오스카 쉘은 항상 갖고 있고요.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단서라고 생각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네, 그는 일단 아버지의 부재를 실종을 이해할 수가 없었죠. 예, 그리워하기 전에 일단 받아들여야 되는데 왜 아빠가 사라졌을까? 죽었다고 하지만 사체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장례식에는 관은 빈 채로 네. 매장이 됐습니다. 아빠는 거기 없는데 그럼 아빠는 어디 있는 것인가? 그러면서 그걸 스스로 받아들이고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 방식으로 좌충우돌을 하는데요. 네. 일단 상상을 참 많이 합니다. 뭔가 그날 이상했다. 네. 이런 상상을 하죠. 그러면서 그날 아침에 무엇이 이상했을까? 그러자 이상한 점들이 줄줄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 제일 높은 선반 위에 예쁜 파란색 꽃병이 놓여 있었다. 그 파란색 꽃병은 못 보던 예쁜 파란색 꽃병인데요. 그 꽃병을 꺼내려고 잡으려고 이렇게 하는 순간 꽃병이 산산조각 나버립니다. 그리고 그 꽃병의 밑바닥에서 작은 봉투를 발견하죠. 예. 그 봉투 안에는 열쇠가 하나 들어 있습니다. 네. 보통 열쇠보다 훨씬 더 두껍고 짧은 것으로 보아 엄청나게 중요한 것의 열쇠임이 틀림없었다. 네. 네, 이렇게 오스카 쉘은 추측합니다. 무슨 영문인지 통 알 수가 없었다. 아빠 서재 맨 꼭대기 선반 위에 파란 꽃병 속에 작은 봉투 안에 두껍고 짧은 열쇠라니. 소녀는 자신이 아버지의 모든 것을 안다고 아마 생각을 했나 봐요. 그러게요. 네. 그래서 이 열쇠가 도대체 무엇일까를 고민하다가 봉투 뒤에 보니까 거기에 블랙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네. 일단 아파트 자기 집 안에 자물쇠는 다 꽂아봤지만 열쇠는 아니에요. 그렇다면 열쇠에는 분명히 자물쇠가 있을 텐데 그러게요. 이 열쇠의 자물쇠는 무엇일까를 찾아서 온 뉴욕 전체를 뒤지게 됩니다. 네. 그 뉴욕을 뒤지러 다닐 때 오스카 쉘이 취한 방식이 바로 블랙이라는 성을 가진 모든 사람을 조사해서 그 사람들을 방문해서 우리 아버지 아세요를 물어보는 거였죠. 네. 혹시 이 열쇠를 아시나요? 왜 우리 아버지가 당신의 열쇠를 가지고 있죠? 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소년의 기쁜 속마음에서는 아버지가 남기고 간 열쇠에 맞는 자물쇠를 꼭 찾아주고 싶다는 마음. 그 두 가지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이 것을 보면서 이게 미국에서만 가능한 상황이구나라고 느꼈던 건 뭐냐면 오스카 쉘이 블랙이라는 사람들의 전화번호와 주소를 찾을 때 활용한 것이 바로 전화번호부입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한국 상황에서는 불가능하죠. 전화번호부가 발간되지 않기 때문에요. 네, 어느 순간부터 전화번호부, 인명부죠. 예전에 네. 이렇게 두껍게 네. 한 집에 이렇게 하나씩 가지고 있었던. 저도 기억이 납니다. 네, 그 전화번호부가 이제 없어졌어요. 이제 더 이상 출간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예. 그래서 그 얘기 저희가 들으니까 뭔가 정말 세상이 바뀐 느낌이 들어요.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예. 개인정보 보호 차원으로 추측을 해볼 수도 있겠고요. 그런데 가장 큰 그 전화번호 발행 회사였던 한국전화번호부가 경영 환경 악화로 2009년 이후에 예. 그 회생 절차를 밟고 있고, 그래서 그런 이유와 그다음에 통신사 간의 인명부를 이용해서 전화를 걸어서 고객님 계십니까? 그쵸. 이렇게 해서 고객 빼가기 이런 것들이 마케팅이 문제가 돼서 이제는 인명부 발간이 중지됐다고 합니다. 그렇죠. 사실은 저희 집만 해도 그 전화기가 없어요.
다 가족들이 하나씩 휴대폰이 갖고 있기 있으니까 때문에 집 전화로 집 아예 전화를 없애셨어요? 없앤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전화번호부가 사실상 저희 집에는 이제 무용지물인 네. 거죠. 저희는 아직 있기는 해요. 그런데 정말로 그걸 들어서 전화를 하는 일은 흔하지 않고요. 전화가 있긴 하지만 그 전화가 울리면 깜짝깜짝 놀래요. 이게 뭐지? 막 왜 이렇게. 핸드폰이 아닌 거지? 이렇게요. 그렇죠. 네. 이 오스카 쉘은 어쨌든 이 치밀한 소년이기 때문에 전화번호부를 다 뒤져서 뉴욕에 사는 블랙 씨의 명단을 만들고요. 네. 이렇게 동선을 다 짜서 방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A부터. 그렇죠. 네. 대단한 아이예요. 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블랙들이 있나요? 우리는 김 씨, 박 씨 이러면 그 모든 박 씨들을 한데 뭉뚱그릴 수 있는 것이 아니듯이 네. 블랙 씨 역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블랙 씨들을 찾아서 그 집을 방문한다는 건 그 수만 명의 블랙 씨 한 명 한 명의 삶을 들여다보는 그런 행위가 됩니다. 네. 저는 그러니까 이 조나선 사프란포가 정말 이 영리한 작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 소년을 누군가가 와서 그래 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네 탓이 아니야 절대 이렇게 얘기해 주질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소년에게 어떤 뭐 훌륭한 어떤 존재가 와서 이 소년을 각성시켜 주는 게 아니라 이 소년으로 하여금 스스로 여행을 떠나게 만들어서 네. 자기가 보고 듣게 만드는 거예요. 네. 야 이런 설정을 한 끗 차인데.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좋은 소설과 그렇지 않은 소설을 네, 가름하는가를 맞습니다. 아주 사소한 이 디테일에서 이미 네.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가 떠나게 하는 것은 정말로 아주 사소한 짧고 뭉툭한 그 작은 손바닥 안에 있는 열쇠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국판 엄청나게 시끄럽고 믿을 수 없게 가까운의 표지는 빨간 손바닥입니다. 네. 예. 그렇기도 하고 모던 클래식 판본에는 열쇠가 또 그러네요. 있습니다. 그런데 저 미국판을 얼마 전에 봤는데요. 네. 역시 손바닥이에요. 이거 미국판을 그대로 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열쇠보다는 손바닥이 더 맞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그 열쇠라는 실물감 있는 존재로 형상화되기는 했죠. 소설에서. 그렇지만 네. 그것은 결국 손바닥 안에 잡을 수 있는 어떤 것을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네. yes 혹은 no 라는 그 대답도 예. 열쇠와 같은 맥락에서 읽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 열쇠를 딱 발견하게 된 것도 사실은 상징적인 의미로 읽힐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보통은 자물쇠가 있고 그것을 그러니까 찾기 위해서 그것을 열기 위해서 열쇠를 찾아다니는 여정인데 이 소녀는 열쇠를 이미 갖고 있죠. 네. 해답은 자기한테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문제의 근원을 파고 들어가기 위해서 여정을 떠난다는 점에서 이것도 말하자면 조너선 사프란포가 그 관계를 그러니까 어떤 설정을 역전시켜서 이미 이렇게 그렇죠. 구성을 네. 해놓은 거죠. 손바닥 안에 예스와 노는 이미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질문들을 만나면 예스와 노 사이에 할 수 없는 답들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예, 그 질문들을 바로 독자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네. 열쇠로 열 수 없을 때 그 자물쇠가 네가 찾는 자물쇠가 아닐 때는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을 우리는 소년의 여정을 따라가면서 독자는 조마조마하게 네. 그런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 소녀는 정말 당돌하게 블랙시드를 찾아다니고요. 아주 친화력이 좋아서 그 처음에 이제 애비 블랙이라는 그 블랙씨를 만나게 되는데 아름다운 여성입니다. 그래서 아주머니 48세의 그래서 오스카 쉘은 아름답다고 정말 쓰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나중에 아주머니한테 키스해도 될까요? 라고 묻습니다. 심지어 나이도 거짓말 쳐요. 3살 올려서 12살인데 저 키스해도 될까요? 아버지의 단서를 찾으러 와서 개인적인 욕망을 드러내는 이 소년 조숙하다고 볼 수도 있겠죠. 네. 정말 키스합니다. 나중에. 네. 네. 뽀뽀라고. 네. 뭔가 좀 농밀한 느낌이 있어서. 네. 타인의 온기를 나누죠. 그러면서
저는 그 마지막에 키스해도 된다고 예비가 말하면서 마지막에 둘이 앉는 장면이 있는데 정말 솟구쳐 오르는 눈물을 네, 저도 그래서 정말 막 엉엉엉 울고 말았는데요. 네. 그 열쇠 예. 가 나오는 부분들 저희가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그 일주일은 열쇠 생각을 할 때를 제외하면 믿을 수 없을 만큼 지루했다. 뉴욕에 맞춰보지 못한 자물쇠가 1억 6,199만 9,999개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꼭 전부 다 넣어본 것만 같은 기분이었다. 호주머니 속에 넣고 다니는 후춧가루 스프레이처럼 가끔씩 그저 열쇠가 잘 있는지 만져보고 싶었다. 아니면 그와 정반대였다. 나는 열쇠끈을 조절해 열쇠들이 내 가슴 위에 오도록 했다. 다 좋았지만 딱 하나. 날씨가 너무 추울 때는 좀 난감했다. 그래서 가슴에서 열쇠가 닿는 부분에 반창고를 묻혀 열쇠가 그 위에 오게 했다. 네. 작가님께서 읽어주신 이 부분, 그러니까 사실 이 소년이 열쇠에 딱 맞는 자물쇠를 찾는다는 건 산술적으로 봤을 때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죠. 본인도 이미 그것을 충분히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은 왜 떠났을까요? 왜 멈추지 않을까요? 네. 그것은 또 이 작품에 나와 있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아버지의 죽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리라는 막연한 믿음을 또 이 소년은 갖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더 이상 아빠를 그리워하지 않는 것이 목적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은 불가능한 목적이라는 것을 네. 소년은 잘 알고 있죠. 그 열쇠의 주인을 발견하는 것만큼이나 말이죠. 그렇습니다. 오스카 쉘은 이런 계획을 세웁니다. 나는 원대한 계획을 세웠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블랙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을 모조리 찾아내 그들이 아빠 서재의 꽃병 속에 든 열쇠에 대해 아는 게 있는지 알아볼 셈이었다. 1년 반이면 전부를 알게 될 것이다. 아니면 적어도 새로운 계획을 생각해내야 한다는 것이라도 알게 되겠지. 물론 그날 밤 엄마한테 자물쇠를 찾으러 나서기로 결심했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다. 이리저리 기웃거리고 다니다가 골치 아픈 일을 겪게 될지 몰라서도 아니었고 꽃병을 깼다고 엄마가 화를 낼까 겁이 나서도 눈물의 저수지에 눈물을 보태야 할 판에 내내 론 아저씨와 시시덕거리며 지낸다고 엄마한테 화가 나서도 아니었다. 이유를 꼬집어 말하기는 어려웠지만 꽃병, 봉투, 열쇠에 대해 엄마는 모르고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다. 자물쇠는 나와 아빠 사이의 일이었다. 네. 나와 아빠 사이의 일이기 때문에 오스카는 끝까지 스스로의 힘으로 그것을 발견하고 싶었고요. 네. 그래서 많은 블랙들을 만납니다. 많은 블랙들이 얼마나 다 다른 사람들이며 얼마나 개별적이고 고유한 자기만의 삶을 살아온 사람들인지가 드러나는데요. 네. 그냥 무작위로 찾아간 블랙들인데도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 몇몇 블랙 얘기, 애비 블랙이 있었고요. 네. 처음에 찾아가서 오스카에게 키스할까요? 라는 말을 들었던 네, 애비 블랙이 마지막에는 어떤 중요한 단서를 그렇습니다.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블랙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네. 그 블랙 할아버지는 또 오스카 쉘과 함께 다른 블랙들을 찾아 나서는 여정에 동참합니다. 네. 네. 할아버지는 사실 참 외롭고 고독한 분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그 할아버지를 처음 찾아갔을 때 우리 아빠를 아세요? 라고 물었더니 아빠 이름을 물어요. 근데 글쎄 그러면서 나는 내가 아는 모든 사람의 이름을
정의해놨다고 하죠. 그래서 네임카드에 다 써놓습니다. 네. 그 사람의 이름을, 여태까지 만났던 사람의 이름을요. 그렇습니다. 예, 굉장히 재밌죠. 뭐 간디 그러면 평화라고 써놓는 게 아니라 자기의 방식으로 간디 전쟁 이렇게 자기만의 키워드로 다 정리를 해놔요. 네, 그런데 뭐 마릴린 먼로 하면 섹스 이렇게 네. 써놨습니다. 할아버지의 방식이죠. 그 할아버지가 아는 사람들, 뭐 실제로 알든 모르든 네. 그 할아버지 머릿속에 인명사전은 예, 그런 방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그쵸. 거기 우리 오스카의 아버지 이름은 없어요. 그러니까 안 만났던 거죠. 그렇습니다. 그 할아버지와 함께 이곳저곳 뉴욕을 떠돌아다니면서 탐정 행위를 계속합니다. 네. 그런데 나중에 그 할아버지가 오스카 쉘에게 이제 나는 더 이상 못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죠. 네. 그래서 오스카 쉘은 정말 많이 실망을 합니다.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뭔가 이렇게 거친 욕을 하고 싶었지만 마지막에는 다시 좋게 인사를 끝내는 것으로 할아버지와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나중에 돌아가십니다. 네. 블랙시라고 하는데요. 그 수많은 블랙시 중에 한 명이죠. 네. 그러니까 외로웠던 그 블랙 할아버지와 외로웠던 오스카가 둘이 손을 잡고 예. 걸었던 뉴욕인데요. 그 블랙시 집에 다시 찾아갔더니 그 할아버지는 안 계십니다. 네. 그리고 부동산 업자인 여자가 우주 할아버지는 돌아가셨다고 말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오스카는 할아버지의 그 서랍, 그 인명 목록이 정리되어 있는 서랍을 이렇게 보는데요. 네. 카드를 보니 자기 이름이 있네요.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만났던 그 소년, 네. 오스카 쉘, 뭐라고 써 있었을까요? 아들. 그렇지. 네. 여기서 되게 찡하더라고요. 네, 오스카 쉘은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정의가 되는 그런 소년입니다. 네. 네. 그리고 저는 정말 열쇠의 주인 찾을 줄 몰랐거든요. 네. 그런데 불가능할 줄 알았던 일이 일어납니다. 네. 그 열쇠 주인이 나타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열쇠 주인은 바로 그 첫 번째 오스카 쉘이 만났던 에비 블랙과 연관이 있는 사람입니다. 네, 전 남편이에요. 블랙이라는 이름을 가진 엑스허스번드죠. 네, 남자인데요. 네. 네, 나중에 그녀가 남긴 메시지를, 음성 메시지를 오스카가 아주 나중에 확인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녀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네. 그 페이지를 좀 읽어 드릴까요? 네. 네. 오스카 쉘이 말합니다. 우리가 8달 전에는 아저씨 집에 함께 있었는데 지금은 이 사무실에 같이 있다니 정말 이상하지 않아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상도 하죠. 우리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가까이 있었어요. 그가 말했다. 그래서 그 봉투에 뭐 특별한 점이 있었니? 딱 꼬집어 말할 만한 것은 없었어요. 봉투 속에 들어있던 것이 특별했죠. 그게 뭔데? 이거였어요. 나는 목에 건 끈을 끄집어내 아파트 열쇠는 등 뒤로 돌려 늘어뜨리고 아빠의 열쇠는 오버올 주머니 위, 미스터 블랙의 전기 카드 위, 반창고 위, 내 심장 위로 오게 했다. 내가 좀 봐도 되겠니? 그가 물었다. 나는 열쇠를 목에서 벗어 그에게 건넸다. 그는 자세히 살펴보더니 이렇게 물었다. 봉투에는 뭐라고 쓰여 있었니? 블랙이라고요. 그는 고개를 들어 나를 봤다. 파란색 꽃병 안에서 찾았니? 세상에. 그가 말했다. 믿을 수가 없구나. 믿을 수가 없다뇨. 나에게 지금까지 일어난 일 중에 정말이지 제일 놀라운 사건이야. 그게 뭔데요? 난 이 열쇠를 찾느라 2년을 보냈단다. 하지만 전 자물쇠를 찾느라 8달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를 찾아다녔던 게로구나. 나는 마침내 내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질 수 있게 되었다. 이 열쇠로 무엇을 여나요? 네. 이 열쇠로 무엇을 열었을까요? 네. 여러분들께 남겨드립니다. 궁금해. 전 네. 뭐 알고 있습니다만 되게 궁금한 네. 것 같아요. 네. 이 블랙씨 역시 누군가의 아들이었다는 것.
우리가 남자라면 음. 필연적으로 누군가의 아들이고 네. 여자라면 필연적으로 누군가의 딸이었다는 것을 예. 알게 되실 겁니다. 네. 이 아빠와 아들의 관계에 대한 것이라는 이 화소들이 곳곳에 깔려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 오스카 쉘이 연극을 학교에서 하는데 그 연극이 바로 햄릿입니다. 네. 네, 이 햄릿은 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 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한 그 햄릿이 이제 그 아버지의 죽음의 비밀을 알게 되죠. 그러면서 고뇌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 내용과 또 이 오스카 쉘의 아버지를 찾는 여정이 묘하게 겹쳐지고요. 그러면서 계속 이 소설의 텍스트를 두껍게 만들어갑니다. 네. 이 열쇠 주인이었던 블랙씨, 엄밀하게 말하면 열쇠 주인의 아들이죠. 네. 네. 이 블랙씨 역시 아버지를 잃은 네. 아들입니다. 네. 네. 그런데 이 작가가요, 그렇게만 읽히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또 어머니의 역할을 여기에 또 부여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 소설이 9살 소년의 눈으로 어설프게 쓰인 것 같지만 정말 친밀하게 직조된 그런 네. 작품이라는 것도 알게 됐는데요. 모든 일에는 또 어머니의 그 손길이 다 있죠. 네. 어머니가 과연 정말 모르고 이 소년이 뉴욕을 떠돌아다니는 것을 방치했을까? 네, 과연 그럴까요? 네. 여러 가지 비밀들이, 크고 작은 비밀들, 아름다운 비밀들이 담겨져 있는 그런 소설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그리고 이 열쇠는 봉투 안에 들어있었어요. 네. 네. 저는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작은 봉투 안에 들어있다는 게 의미심장하거든요. 어떤 점에서 그러신가요? 우리가 지금부터 이야기할 또 하나의 키워드와 연관해서 말하면 그래요. 네. 두 번째 저희가 이 작품을 읽을 키워드는 바로 편지입니다. 네, 네. 역시 봉투 안에 들어있는 그것. 그러네요. 그럼 그 열쇠가 말하자면 편지처럼 네. 또 해석이 될 수도 있군요. 저는 열쇠는 아버지가 보낸 편지, 아버지가 오스카에게 남긴 편지로 읽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저는 그렇게 정말 이 소설을 읽으면서 생각을 못했거든요. 네. 근데 작가님의 방금 말씀을 듣고 네. 네, 예, 네네. 다른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예. 다른 방식으로 말하면 지금 이제 우리가 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네, 그 남자가 썼던 예. 오스카의 할아버지가 네, 아들에게 썼던 그 수많은 편지들은 사실은 어떤 열쇠일 수도 있겠죠. 자물쇠를 찾지 못한 열쇠, 붙이지 못한 편지는 연속선상에서 읽힙니다. 네, 그러니까 편지라는 키워드를 말씀드릴 때는 필연적으로 이 이야기의 또 다른 축인 오스카 쉘의 할아버지와 할머니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요. 네. 어쩌면 이 서사의 원초적 주인공이랄까요? 네. 네. 그들의 사랑이 없었다면 이 서사는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네, 엄청나게 시끄럽고 믿을 수 없게 가까운의 기원이죠. 네. 네. 여기 여러 통의 편지들이 나옵니다. 네. 여러 사람의 편지가 나오는데요. 대부분의 편지는 오스카의 할아버지가 네. 오스카의 아버지, 자기 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편지인데요. 예. 처음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뱃속에 있는 태아에게 보내는 네. 그 편지로 시작을 합니다. 이 할아버지에 대해서 좀 소개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 할아버지는 제2차 세계대전의 그 한복판에 있던 사람입니다. 드레스덴. 독일 드레스덴. 2차 세계대전에서 그 연합군이 가장 많은 그 폭격을 독일 지역에 네. 했는데 그때 뭐 드레스덴도 예외 없이 그렇죠. 폭격의 피해를 당했습니다. 네, 세계사에서 드레스덴이라는 이름이 되게 중요한 그렇죠. 그것이죠. 바로 그 독일 출신인 이 할아버지도 자신의 소중한 사람들을 그 폭격으로 인해서 잃게 됩니다. 네, 그 폭격의 한 가운데에서 살아남은 그런 청년이었죠. 네. 근데 그
폭격으로 죽은 사람들 중에는 바로 할아버지가 당시에 사랑했던 여인 그리고 그 뱃속에 있던 아이도 이 폭격으로 죽음을 네. 예, 맞게 됩니다. 그녀의 이름이 애나입니다. 네. 뭐 안나죠. 근데 애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소녀 네. 애나가 있었고요. 애나의 가족들도 다 죽었습니다. 애나의 여동생만 남겨놓고요. 예, 그렇죠. 그리고 그 충격으로 인해서 이 할아버지는 이 말을 잃게 됩니다. 실어증에 시달리게 되는데요. 근데 실어증이라고 하시니까 정말 그게, 마치 병원에서 정말 정신의학 전문의가 실어증입니다라고 그 증세를 딱 설명해 주는 것처럼 느껴지네요. 그런데 분명 실어는 맞아요. 말을 잃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지 하지 않는 상태가 된 것인지는 분명한데, 저는 이 할아버지의 이 상태를 실어증이라고 우리가 명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또 조금 의문스럽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상태를 그렇게 좀 그런 그 의학적인 명명으로 네. 딱 진단해버리는 순간 이 할아버지가 가졌던 어떤 고통 자체는 무화돼 버리니까. 네. 저도 사실 이렇게 실어증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좀 저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언어를 잃었습니다. 네. 할 줄 아는 말은 여전히 독어와 라틴어, 뭐 이래요. 근데 영어는 배우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한 영어만 하는데요. 언어를 잃어버린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것뿐이죠. 네, 의사소통은 다 합니다. 언어로 써서 하죠. 네. 그리고 손바닥에 새긴 예스와 노로 합니다. 네, 그리고 이 할아버지는 미국에 와서 그 폭격으로 잃은 그 애나의 동생인 그녀. 바로 오스카 쉘의 할머니죠. 이 할머니를 만나게 됩니다. 네. 우리가 할아버지와 할머니라고 부르지만 할아버지와 할머니도 소년과 소녀였고 청년과 처녀였으니까요. 그럼요. 네, 네. 그들의 20살적 이야기입니다. 음, 그들은 만납니다. 음, 그리고 함께 살게 됩니다. 네, 부부라는 이름으로 함께 살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저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녀는 그를 보자마자 결혼해달라고 말하죠. 예, 그녀에게는 살아갈 생존의 어떤 방법이 필요했고요. 네. 그녀에게는 그 이민자 정착금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그녀는 그를 보는 순간 내가 저 사람을 돌보아 줘야겠다고 생각하죠. 근데 그런 마음이 저는 이 전후에 아무것도 없이 너무나 엉뚱한 대륙에 와서 혼자 외톨이로 남겨진 그녀는 그를 그런 방식으로 붙잡아야 자신이 생존해 나갈 수 있다고 믿었을 것 같아요. 마음에 어떤 뿌리가 필요했고, 그녀는 자신의 뿌리로 그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도 따라 죽지, 모든 것을 잃고 말까지 잃었지만 그 역시 살아야 했기 때문에 그녀를 뿌리치지 않고 네, 그녀와 함께 사는 방식을 택하고 아파트를 얻습니다. 네. 그리고 이들이 이렇게 뭐 잘 살면 좋았겠지만, 이 할아버지는, 이들의 곁을 떠납니다. 네. 제가 이들이라고 말씀드린 건, 할머니뿐만 아니라, 바로 그 할머니 뱃속에 있던 오스카 쉘의 아버지. 아이죠. 네. 함께 떠났기 때문입니다. 네, 그들은 결혼이라는 형식으로 묶일 때 한 가지 약속을 했어요. 평생 아이를 갖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는데요. 그녀는 그와 살다 보니까 더 강한 뿌리를 원한 것 같아요. 자신을 더 단단히 동여매해 줄 수 있는 무언가. 그리고 그렇죠. 이 공허한 삶을 더 단단하게 묶어줄 어떤 밧줄 그쵸. 필요했고요. 그 사람 몰래, 남편 몰래 아이를 임신하게 됩니다. 근데 언제까지 숨길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밝히죠. 그런데 그 둘은 어떤 보석상 같은 것을 열고 어떻게든 삶을 꾸려 나가려고 애쓰면서 삽니다. 그런데 그는 틈만 나면 공항에 가서 앉아 있곤 해요. 그녀는 그리고 그가 그렇게 떠나는 모습, 공항에서 돌아오겠지만 비행기를 타지 못하고 다시 미국의 뉴욕의 삶으로 돌아오겠지만 그가
그 공황이라는 진공 상태로 가는 것을 늘 이렇게 멀리서 바라보기만 합니다. 예. 그런데 어느 날 그녀가 아이를 갖게 된 것을 알게 된 날 처음으로 그의 가방을 한번 들어보죠. 예. 근데 가방이 무겁습니다. 그가 정말로 떠날 결심을 했다는 걸 그녀가 알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이 할아버지의 선택이 저는 물론 그런 폭격으로 인한 소중한 사람들을 잃은 경험 때문에 다시 그 사람들을 잃고 싶지 않다라는 방어 기제가 작동해서 그들을 떠났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은 듭니다만 한편으로 본다면 이 할아버지는 사실 너무 무책임한 사람이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무책임한 선택도 선택이고 무책임한 삶도 삶이니까요. 그렇죠. 네, 구태여 우리의 이해를 바라지도 않고 이 사람은 자기 그 아내와 아이의 이해조차 바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어쩌면 그런 자신조차 이해하지도 못하고 용서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렇게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리는 방식이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아들에게 편지를 쓰는 행위입니다. 네. 그러니까 편지라는 것이 사실은 붙이지 못했기 때문에 도착하지 않은 편지죠. 네. 자신이 가지고 보관하고 있는 그런 편지들은 사실상 자신을 속죄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제가 보기엔 그들을 떠났다는 그 죄의식과 또 네. 자신에 대한 어떤 그 편지를 통해서 쓰는 치유의 과정을 동시에 이 편지 쓰기의 과정으로 해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요. 네. 그리고 또 아들에 대한 이 편지는 사실 독일에서 이 애나가 임신하고 있었던 그 아들, 아들인지 뭐 아이인지는 딸인지는 잘 모르지만 그 아이에 대한 편지일 수도 있겠다. 그런 면에서 이 편지는 죽은 자와 산 자에게 동시에 보내는 그런 전언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네, 제가 그와 그녀가 헤어지는 부분들을 역시 편지로 남겼습니다. 네. 그때의 기억을 나중에 아들에게 들려주는데요. 그 부분을 읽어볼게요. 네. 우리는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입구로 내려갔어. 그녀는 발을 멈췄고 나는 계속 갔지. 그녀가 다시 쌓아 올릴 수도 있었을 것을, 내가 지금 막 무너뜨리려는 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 등 뒤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어. 나 때문이어서, 혹은 나 때문임에도 나는 뒤를 돌아봤어. 울지 말아요. 나는 그녀의 손가락을 내 얼굴에 대고 내 뺨에 흘러내린 상상의 눈물을 눈으로 다시 밀어넣는 신용을 하며 말했단다. 알아요. 그녀는 진짜 눈물을 뺨에서 닦아내며 말했어. 나는 발을 굴렀어. 그건 이런 의미였다. 공항에 가지 않겠소. 공항에 가세요. 그녀가 말했어. 나는 그녀의 가슴을 만진 다음 그녀의 손을 들어 세상 쪽을 가리키고 그녀의 가슴을 가리켰다. 알아요. 그녀가 말했어. 물론 저도 그건 알아요.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벽이나 상상의 그림 뒤에 있고 손바닥으로 그 표면을 더듬는 척했어. 너무 많이 말해버릴 위험을 무릅쓰고 나는 그녀의 한 손을 내 눈 위로, 다른 손은 그녀의 눈 위로 가져갔지. 당신은 저한테 너무 잘해줘요. 그러자 그녀가 말했어. 나는 내 머리 위에 그녀의 손을 놓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웃음을 터뜨렸어. 그녀의 웃음을 사랑해. 내가 그녀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 진실이라 해도. 그녀가 말했어. 사랑해요.
나는 그녀에게 내가 느끼는 바를 말해줬어. 이런 식으로 말이야. 그녀의 손을 양옆으로 벌리고 집게 손가락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다가가게 했어. 손가락이 가까워질수록 더 천천히 움직였어. 마침내 손가락이 막 닿으려는 찰나 겨우 사전 한 장 두께만큼의 거리밖에 남지 않았을 때 사랑이라는 단어의 양쪽 끝을 누르면서 손가락을 멈췄어. 손가락을 멈추고 그 자리에 머물게 했다. 나는 그녀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몰라. 무엇을 이해했는지 모르고 무엇을 이해하지 않으려고 했는지 모른다. 나는 몸을 돌려 그녀를 떠나왔어. 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보지 않을 거야. 내가 너에게 이 모든 이야기를 해주는 이유는 나는 영영 내 아비가 되지 않겠지만 너는 언제나 내 자식일 것이기 때문이다. 적어도 네가 알았으면 좋겠다. 내가 이기심에서 떠나지는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나는 살아갈 수가 없어. 노력해봤지만 할 수가 없다. 그 말이 쉽게 들린다면 산이 그저 산인 것이나 마찬가지야. 내 어머니도 고통스러워했다. 그러나 그녀는 살기를 선택했고 살았어. 네가 어머니의 아들이 되고 남편이 되어주렴. 네가 언젠가는 나를 이해해주리라는 기대 따위 하지 않는다. 하물며 용서라니 당치도 않지. 내 어머니가 이 글을 너에게 아예 주지도 않는다면 넌 이걸 읽을 수조차 없겠지. 갈 시간이 다 되었다. 네가 행복하기를 바란다. 나 자신의 행복보다도 더 절실하게 바란다. 쉽게 하는 말 같니? 나는 떠날 거야. 이 종이들은 비행기에 오르기 전에 공책에서 찢어서 봉투에 넣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나의 아이에게 라고 겉봉에 적어 우체통에 넣을 거야. 다시는 한 글자도 쓰지 않을 게다. 나는 간다. 이제 더는 여기에 없다. 사랑을 담아서 너의 아버지가. 아버지는 더 이상 편지를 쓰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했어요. 네. 이 편지는 계속 적힐 수밖에 없는 편지였고요. 저는 아들하고는 만나지 못했던 이 할아버지가 결국 이 얘기를 모두 고백하는 건 결국 아들의 아들인 네, 오스카 쉘. 오스카이죠. 네, 그리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한번 만났대요. 스쳐 지나가듯이 나와요. 잠깐 할아버지가 오스카에게 들려주는데요. 너의 아버지 한번 만났다고.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말하나? 네, 할아버지가 나중에 미국에 돌아와서 고백을 하는데요. 이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왔대요. 기자인 척 하면서 드레스덴의 폭격에 대해서 묻는 그런 질문을 했다고 하죠. 네, 당신의 아들임을 밝히지 않고요. 네. 네. 남자와 여자는 어쩌면 똑같은 사건을 당했어요. 네. 남자는 사랑하는 여자와 뱃속의 아이를 잃었고요. 네. 이 여자는 더 크죠. 어쩌면 자기 언니를 잃었죠. 그렇죠. 같이 늘 함께 자고 일어났고 모든 것을 같이 나누었던 그 아이의 존재조차 알고 있었던 예. 그 언니를 잃었어요. 그런데 똑같이 노력을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떤 인간은 노력했지만 살 수가 없다고 결정을 해서 떠나고요. 예. 또 다른 인간은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살기를 선택해서 죽기 살기로 살아요. 네. 어떤 방식이 옳고 어떤 방식이 옳지 않은지 인간인 저로서는 감히 판단할 수 없습니다. 네. 그냥
그렇게 다른 방식이 있다는 것을 알고 네. 그 각각 다른 방식을 조마조마하며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들은 부부였을 때 그 함께 살던 아파트를 무의 공간, 없을 무자죠. 그렇죠. 없는 공간과 존재의 공간으로 나누었어요. 그래서 존재의 공간에서는 뭐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요. 서로 없음이라고 명명한 그 공간에서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네. 서로가 보이지 않는 척, 아무도 없는 척 그렇게 혼자 있습니다. 예. 점점 무의 공간이 넓어져요. 네, 그런데 결국 남자는 무의 공간으로 선택을 해서 들어가 버린 거고, 그렇죠. 여자는 그 아이를 가지겠다고 선택한 순간 존재에 남습니다. 그래서 공항은 그 무와 존재 사이의 어떤 공간이죠. 네, 경계죠. 경계죠. 그 경계에서 둘은 이별을 하고 네. 여자는 할머니가 엄마를 지나 할머니가 되도록 살아남습니다. 네. 그런데 거기서 또 한 번의 불행을 겪죠. 바로 그렇게 자기가 지키려고 했던, 자기 삶의 모든 것을 바쳐 지키려고 했던 그 아이가 아버지가 되는 모습까지 봤는데 성인이 되어서 죽는 거죠. 네. 네, 사라지는 9.11을 또 겪죠. 네. 그리고 무의 존재로 떠났던 그 남자, 혼자 편지만 쓰면서 어딘가 어떻게 있는지도 몰랐던 예. 그 할아버지가 된 그 남자는 역시 자신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아들의 죽음을 텔레비전을 통해 알게 됩니다. 네. 어떻게 알게 됐냐면요. 그 아들의 이름이 자신의 이름과 똑같았기 때문이에요. 예, 토마스라는 쉘. 이름이죠. 네. 예. 그래서 독일에서 이 남자는 텔레비전을 보다가 실종자 명단에서 자기 이름을 발견합니다. 내가 죽었다고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대요. 네. 그러다가 그는 몇 살이고 그에게는 아내와 어린 아들이 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서 직감적으로 그가 누군지 알게 됩니다. 네, 바로 자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할아버지는 미국행 비행기를 타게 되죠. 그 부분이 미국에 돌아오는 부분이 네. 울컥합니다. 네, 그 어떤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곳 관리와 예. 대화를 나눠야 하잖아요. 그렇죠. 입국 심사대에서요. 그 장면이 참 인상적인데요. 왜 왔느냐고 입국 심사관이 묻습니다. 네. 그럴 때 이 남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애도하기 위해서. 그러다 말을 바꿉니다. 아니, 다시 한번 살아보기 위해서 왔다고요. 네. 이 할아버지가 와서 할머니를 찾아가게 되고요. 할머니는 그 할아버지가 돌아왔다는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진 않습니다. 다만 그 방에 세입자가 한 명 들어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그래서 그 할아버지는 렌터, 그러니까 세입자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네. 렌터라는 말이 아주 아닌 것도 아니에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뭔가 계속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임대하고 빌려 쓰는 그런 이 할아버지의 어떤 정체성과도 또 맞물려 있는 그런 명명인데요. 네. 물론 우스카쉘은 이 세입자 할아버지가 자기 할아버지인지 모릅니다. 네. 다만 이상한 할아버지가 저기 말을 못하고 단지 손바닥으로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할아버지가 있다 정도만 네, 알죠. 압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자신의 손자를 멀리서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상한 블랙시들을 만나는 광경도 지켜보고요. 네. 네, 어떤 할아버지와 함께 뉴욕을 탐사하며 다니는 모습도 지켜보면서 네. 그 노인을 좀 질투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네. 여기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이 소설을 읽고 나서 정말 좋아서 이게 영화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 영화도 찾아봤거든요. 감독이 누구냐면 스티븐 달드리 감독입니다. 네. 빌리 엘리어트, 네. 더 리더, 책 읽어주는 남자 등으로 유명한 감독이죠. 영화가요.
그 영화도 좋습니다. 그리고 약간 소설의 내용을 각색해서 네. 그 오스카 쉘과 함께 뉴욕을 이렇게 돌아다니는 할아버지는 그 블랙시로 나오잖아요. 소설에서는. 네. 그런데 영화에서는 진짜 그 할아버지, 원래 할아버지. 원래 할아버지와 네. 같이 돌아다닙니다. 예. 그리고 그 오스카 쉘의 아버지 역할을 누가 맡았냐면요. 톰 행크스가 맡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오스카 쉘의 어머니 역할은 산드라 블럭이 맡았고요. 아, 네. 블록버스터인가 봐요. 왠지 제 상상 속에 그 그림과는 좀 달라서 적이 그렇죠. 당황스럽네요. 근데 저는 그 영화에 대해서 이제 소설의 내용을 좀 그 다층적인 의미를 좀 살려내지 못했다 그런 혹평도 좀 가해지기도 했지만 저는 스티븐 달드리 감독 나름대로의 해석이 가해진 네. 괜찮은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한번 보고 싶네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소설을 읽고 나셔서 그 영화를 한번 보시는 것도 추천해드립니다. 네. 근데 소설에서는 그 할아버지와 손자는 아주 나중에 네. 만납니다. 그렇습니다. 할아버지도 자신이 그 친할아버지인 걸 밝히지 않고요. 손자는 이 할아버지 세입자 할아버지라고 계속 부릅니다. 예. 그리고 둘은 어떤 일을 도모하죠. 그 도모하는 일이 바로 아버지의 빈 관에 이제 자신들의 소중한 것을 넣어서 새로운 장례라고 할까요? 예, 그것을 새로운 애도를 하는 그런 일을 하기로 합니다. 네. 그 부분을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시간 뒤 내가 구덩이 속으로 기어 내려가 흙을 털어내고 뚜껑을 열자 세입자가 여행 가방을 열었다. 가방은 종이로 꽉 차 있었다. 나는 그게 뭐냐고 물었다. 그가 적었다. 난 아들을 잃었단다. 정말요? 그는 내게 왼손을 내보였다. 어떻게 죽었는데요? 죽기 전에 잃어버렸단다. 어떻게요? 내가 떠나버렸거든. 왜요? 두려워서. 뭐가 두려웠는데요? 그를 잃을까봐 두려웠어. 아드님이 죽을까봐 두려웠어요? 그가 살아있는 것이 두려웠어. 어째서요? 삶은 죽음보다 더 무시무시하니까. 그래서 이 종이들은 다 뭐예요? 아들에게 하지 못한 말들, 편지들. 솔직히 말해서 그때 내가 그의 말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모르겠다. 내 머릿속 아주 깊은 곳에서조차 그가 내 할아버지라는 것을 알았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당연히 그랬어야 했지만 그 여행 가방 속의 편지들과 할머니 서랍 속에 있던 봉투들 사이의 연관성도 깨닫지 못했다. 그러나 뭔가 이해했던 것이 틀림없다. 분명히 그랬다. 그렇지 않고서야 내가 왜 왼손을 펼쳤겠는가. 오스카의 진술이었습니다. 예. 네. 오스카도 할아버지를 닮아서 왼손을 펼치는군요. 네, 네. 그렇습니다. 예스. 왼손이라는 건 예스의 의미죠. 네. 그래서 그 누군가의 아들, 잃어버린 아들, 그리고 누군가의 잃어버린 아버지였던 한 남자, 그 남자의 관이 채워졌습니다. 네. 네, 육신은 없지만 기억들로 채워졌습니다. 저는 그 부분 읽으면서 사람은 죽으면 그 관에 이렇게 매장되죠. 네. 그 관이야말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하나의 상자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여기서 계속 이 소설에서 상자의 모티브가 계속 네, 나오고요. 나오죠. 예. 제일 작은 상자는 봉투죠. 네. 상자에 무언가가 담겨 있고 꽃병 역시 그 어떤 상자의 역할을 합니다. 예. 그런데 그 한 사람의 삶이 봉투 속에, 상자 속에, 관 속에 들어있다는 것이 참 작지만 정말 위대해요. 네. 그리고 그 누구에게나 그 개별적인 상자들이 있다는 것, 예. 누구에게나 개별적인 관들이 있다는 말이겠죠.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가. 그런데 우리는
그 개별적인 상자들에 대해서, 타인의 상자들에 대해서 얼마나 함부로 말하고 얼마나 이렇게 뭉뚱그려서 취급하며 예. 개별적으로 읽어내주지 않는가가 슬펐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 할아버지와 손자가 함께, 아들과 아버지인 남자의 이 장례를,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치러주는 이 장면이, 이 소설의 결말이라는데, 정말, 뭐랄까요. 이보다 더 문학적인 결말이 있을 수 있을까? 네, 싶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로 사체를 찾지 못하죠. 예, 찾지 못하고 대신 이 두 사람의 어떤 소중한 기억들, 아버지를 기억하는 이 소중한 기억들을 담아낸 것이 저에게는 만약 이런 상상을 하면 어떨까 싶은데 하늘에서 토마스 쉘이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다면 좀 비극적으로 삶을 마감했지만 그래도 하늘에서 작은 미소를 좀 짓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네. 결국 9.11에서 시작한 이야기가 이렇게 한 사람의 관을 파내고 새로 채운 이야기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예. 마무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삶은 계속 이어지겠죠. 오스카의 삶은, 오스카는 소년에서 청년이 될 테고 또 누군가의 아버지가 되고 할아버지가 될 테고요. 예. 그리고 돌아온 그 할아버지의 삶도 계속 살아보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네. 계속 살아가시겠죠. 네. 그리고 그 결말 뒤에 덧붙여지는 이 타이포그래피가 있습니다. 네. 타이포그래피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활판술 정도가 될 텐데요. 어떤 인쇄물에 있어서 그것에 여러 가지 다양한 기법으로 표시를 하거나 글자의 모양을 달리한다던가 이런 방식인데요. 이 책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 타이포그래피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보면 글자에 이렇게 빨간 줄이 그어져 있기도 하고요. 또 글자들이 서로 막 엉켜 있는 부분도 있고요. 사진들이 곳곳에 삽입되어 있기도 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 장면, 빌딩에서 한 사람이 추락하는 장면입니다. 네. 예. 근데 이 장면이요, 이렇게 빨리 넘기기를 하면요, 이 사람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위로 솟구치는 장면. 네. 그러면서 어느 순간 사라져 버리는 그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네, 그렇죠. 마지막 문장도 역시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저는 배치가 말하자면 사실은 사람이 높은 건물에서 떨어지는 그 장면인데 그것을 어떤 관점에서 또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추락이 아니라 도리어 비상하는 네. 그런 관점으로 또 보일 수 있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소설이 할 수 있는 하나의 역할 중에 해당된다는 것. 네. 그런 생각을 이 그림들을 보면서 좀 했습니다. 우리가 문학으로 상상할 수 있는 틈, 그리고 문학으로 정말 힘들지만 문학이 희망이라는 이름으로 할 수 있는 예. 소임이 만약에 있다면 이런 것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마지막 역시 그 거꾸로를 상상하는 것에서 소설이 끝납니다. 책장을 오스카가 휙휙 넘기자 떨어지는 사람이 하늘로 떠오르는 것처럼 예. 보이죠? 사진이 더 많이 있다면 그는 날아서 창문을 넘어 건물 안으로 도로 들어갈 것이다. 연기도 비행기가 막 빠져나오려는 구멍으로 도로 흘러 들어갈 것이다. 아빠는 메시지를 거꾸로 남겨서 마침내 자동응답기가 텅 비게 될 것이고 비행기는 아빠로부터 후진하여 보스턴으로 날아갈 것이다. 아빠가 나와 함께 침대에 누울 것이다. 우리는 천장의 별들을 볼 것이다.
별들은 우리 눈에서 그들의 빛을 도로 거두어 갈 것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를 거꾸로 말할 것이다. 아빠는 왜 그러니 얘야를 거꾸로 말할 것이다. 나는 아빠를 거꾸로 말할 것이다. 아빠는 내게 6번째 구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줄 것이다. 맨 끝에 캔 속에 든 목소리에 대한 얘기에서부터 처음 시작까지, 사랑해에서 옛날 옛적에까지 우리는 무사할 것이다. 책이 가득한, 그리고 소설을 사랑하는 책방, 낭만 서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예, 저희 오늘 사랑에 관해 이야기할 때 함께 읽어보고 싶은 소설 첫 번째 시간으로 조너선 사프란포의 엄청나게 시끄럽고 믿을 수 없게 가까운을 함께 읽었습니다. 2014년 12월 말에 꼭 함께 읽고 싶었고요. 저희에게 많은 생각할 틈을 남겨준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이 소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오스카의 할머니가 오스카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를 볼 때면 내 삶이 이해가 되었어. 나쁜 일조차도 다 이해할 수 있었어. 너라는 존재를 이 세상에 있게 하기 위해 그 모든 것이 다 필요했던 거야. 하지만 나는 진실을 알고 있었지. 그래서 이토록 슬픈 거야. 지금 이 순간 이전에 모든 순간이 바로 이 순간에 달려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늘 마지막처럼, 마지막이 아닐지언정 마지막처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해라고 꼭 말하는 그런 크리스마스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